남자는 다 똑같다고들 하지요. 술 좋아하고 늦게 들어오고 가족보다 친구를 먼저 챙기고 결국은 여자를 눈길로라도 한 번은 쫓아보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달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또 믿을만 했지요.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참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돈 문제로 트러블을 만든 적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하루 일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신문을 펴들고 조용히 뉴스를 보던 사람이었지요. 출근 준비를 할 때면 늘 제게 당신은 늦잠 좀 자. 나 혼자 해도 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그렇게 고마웠어요. 결혼 초반 남편의 회사는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죠. 그래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2개를 챙겨 나갔습니다. 하나는 퇴근길에 저 데리러 올 때 쓰기 위해서였죠. 그때는 세상이 그렇게 다정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서 있는 우산 아래로 뛰어들어갈 때 그 사람의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둘이 태어나고 세월이 조금씩 흘러도 남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나 빠질게. 가족이 기다려. 하고 집으로 오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복받은 여자야.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새 운동화를 신겨주며 이제 아빠보다 더 멋진 남자가 되어야 해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작은 아이가 아플 땐 밤새 무릎에 이불을 덮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하고 나니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전까진 칼같이 퇴근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 이틀씩 늦는 날이 생기더니 점점 잦아졌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늦어요? 하고 물으면 회식이 많아졌어. 퇴직 앞두고 송별 자리들이 많네. 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요.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인데 동료들과 술 한잔하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겼고 저는 혼자서 TV를 틀어놓은 채 그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남편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 속에 어딘가 낯선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분명히 여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장에서 풍겨오는 향이 마치 내 몸에 닿은 것처럼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직원들이 향수 많이 뿌리잖아요. 옆자리 앉았나 보지.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요즘은 회식이 잦네요. 당신 피곤할 텐데 그만 좀 마셔요. 그러자 남편은 늘 그렇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사람이기에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불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옷에서 낯선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나는 듯한 냄새였죠. 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드라마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물론 현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옆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남편을 믿은 걸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향수가 났지? 왜 우리 집에 없는 비누 냄새가 났을까?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밝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평온한 얼굴로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얼굴인데 이제는 그 표정 하나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회식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던 회식이 이제는 일주일에도 두세 번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그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마지막 정을 나누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던 남편이니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라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8시만 넘어도 왜 이렇게 늦지? 하며 전화를 걸던 제가 요즘은 시계를 10시 반에 보고도 그냥 기다리게 되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던 일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전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는 듯 했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는데 유난히 오랜 시간을 들였고 머리칼에 묻은 비듬한 톨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래, 아직도 사회생활 하는데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더욱 단정히 보이려 애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참 젊어 보인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양복을 한 벌 몇 년이고 입더니 요즘엔 셔츠며 자켓을 새로 장만하더군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다고 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 납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도 예전처럼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며 동료 이야기며 늘 말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저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저는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대화들이 요즘은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식탁에 늦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국이 식지 않도록 약불로 계속 데워두었고 반찬은 랩을 씌워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김치가 조금씩 마르기 시작할 때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여전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무사히 들어왔구나.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섞인 옷을 벗어
의자 위에 올려두고 말없이 세수를 한 뒤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 많이 힘든가 보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조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마음을 붙잡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마음속에 스며들면 그 끈이 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으면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낯설 만큼 편안히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사람인데 요즘 들어 그 사람의 하루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점점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을 의심하기엔 그 세월이 너무 무겁고 길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누구와 있든 결국은 가족에게 돌아올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식은 채로 상위에 남겨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한 숟갈 떠먹을 때면 예전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괜히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네. 뭐 피곤하겠지.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주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보다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요즘 들어 아이들이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나 연락하던 녀석들이 어쩐 일인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자식들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오랜만에 집에 들렀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젓가락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의아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통 연락도 안 되고 퇴근도 늦으시다면서요? 그 말이 칼끝처럼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직 앞두고 정리할 게 많으신가 봐. 사람들 만나고 인사할 일도 많을 테니까. 그 말은 나조차도 믿기 어려운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별말 없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아들도 얼마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지난번 통화할 때 술에 많이 취해 계시던데.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하신가 봐.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으며 웃어 보였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이 쌓아 올린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모이던 거실이 요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텅 빈 의자 하나가 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들들이 와도 남편은 대부분 회사 일이나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요즘은 회사 정리할 게 많대. 퇴직 앞두고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면 아이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서는 납득보다는 불안이 더 짙었습니다. 그 불안이 내 마음에도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의심하는 건 내가 살아온 시간 전부를 부정하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조용한 거실에 앉아 멍하니 불이 꺼진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이미 식었고 국은 다시 데워도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밥을 몇 숟갈 뜨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곧 퇴직하시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실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며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남편의 외출은 이제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전엔 주말만큼은 꼭 집에서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가끔은 시장에도 함께 가곤 했습니다. 손을 등 뒤에 깍지 낀 채 걷는 그 사람의 걸음은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면서도 여전히 단단해 보였지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을 땐 캐주얼한 자켓에 구두를 신었고 주머니에는 늘 휴대전화와 자동차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아도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만나러 나가.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현관에 남은 고요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이 마치 제 숨소리를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함께하던 주말이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밥을 차려놓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괜히 TV 소리를 키워놨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이라도 해야 하루가 조금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며 몇 번이고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휴대전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그 사람의 세월을 그리고 내 지난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저녁 무렵이 되자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의 구두가 현관에 놓이지 않은 채 그저 텅 빈 신발장만이 어둑해져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수증기가 허공으로 올라가며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남기면 남편이 늦게라도 들어와 왜 혼자 먹었냐고 물을 것 같아 억지로 한두 숟갈 떠넣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이 켜질 때마다 혹시 남편일까 싶어 손에 쥐었지만 대부분은 광고 문자나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그 말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실망시킬 리 없다고, 지금은 단지 퇴직을 앞두고 정신이 없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전날 입고 나갔던 옷은 그대로였고 구두 끝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묻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리 끓여둔 미역국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국을 떠먹었고 그 소리만이 정적 속을 채웠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식탁 위에 남은 숟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묻은 미역 한 줄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이 집을 드나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외쳤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 믿음 하나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불안해도 그 말을 되뇌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곁에서 들렸습니다. 그 평온한 호흡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편히 잠들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불안이 짙어질수록 믿음도 커졌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붙잡았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까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 사람은 달라. 그렇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출이 잦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괜히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한 구두 소리와 함께 공기 속으로 낯선 향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건 분명 여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전에 맡았던 그 향과 똑같은 냄새. 은은하지만 오래도록 남는 사람의 체온이 묻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로 마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하는 동안 그 냄새가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 제 의심도 짙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한 공기가 집안에 흐르기 시작한 걸까?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찻잔을 손에 쥐고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고 입을 다물면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을 때 그 옷에서 다시 그 향기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더 선명하게. 그 향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남겨둔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은 그 향이 계속 나네요. 남편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 진심이 없다는 걸 저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의 거짓말은 말보다도 표정에서 먼저 느껴지는 법입니다. 누구한테서 나는 냄새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손은 이미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모든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여직원들 향수 냄새가 배었을 수도 있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고 너무 뻔했습니다. 한 번쯤 들은 적 있는 핑계.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억눌러왔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내보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요. 회식이라고 나가던 날들 다 누구랑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인내, 믿음, 스스로를 다독이던 말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라며 버텨온 모든 날들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가족입니까? 평생을 믿고 의지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깊은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차가운 현실뿐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남편의 낮은 기침 소리가 뒤섞여 들렸을 텐데 이날은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세수를 하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히 매만진 셔츠 소매 끝이 유난히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 하나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눈앞의 사람이 어제의 그 남편이 아닌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차려둔 밥상이 식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국은 김이 이미 다 빠졌고 반찬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문을 넘기며 가볍게 농담을 건넸을 남편이 이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흘끗 바라보며 밥 한두 숟갈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또 서글펐습니다. 서로 아무 말이 없는데도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녀오리다. 짧고 건조한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말에 답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그 여운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부엌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자국, 반쯤 먹다 남은 밥그릇, 그리고 냄비 안에서 식어버린 국.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남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쯤 되면 짧은 메시지라도 보냈는데 이제는 휴대전화 화면이 아무리 밝아져도 그의 이름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 무렵 부엌 창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집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식탁을 바라보니 그 위에 모든 것이 오래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멈춘 시간 속에 저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시 다투게 될까 두려웠고 침묵하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려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을 만큼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서로 닿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난 뒤의 관계는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침묵이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서로 말없이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고 한 지붕 아래 있어도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는 늘 한 사람의 밥그릇만 남았고 부엌에는 식지 않은 국과 남은 반찬이 고요히 식어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낯선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앉은 그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주민등록증하고 통장 사본 좀 줘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묘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왜 필요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곧 퇴직하잖아요. 퇴직금이 들어올 텐데 그걸 당신 통장으로 바로 이체되게 하려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냉랭한 시간들이 떠올라 그 의도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당신한테 미안한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금만큼은 당신 앞으로 해두려고 해요.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의심이 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친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눈을 피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미안함을 표현한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라면 그동안 고생한 대가인데 그걸 내 앞으로 준다고 하니 고맙게 받아야 하나. 그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가족을 위해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양식이에요. 여기에 통장 사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만 넣어두면 돼요. 그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믿어야지.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류를 내밀던 남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미소. 그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만큼은 진심일 거야.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설마 또 속이겠어.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문득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모든 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는 걸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7 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어제와 같은 차가운 공기가 집안에 감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단정히 구두를 신고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 아래로 우편물이 한 장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찍힌 낯선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성대부업체.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런 우편물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도 무심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출 실행 내역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 건넸던 그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서 활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퇴직금 얘기를 하던 그날의 표정, 어딘가 모르게 피곤하면서도 묘하게 불안하던 눈빛,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마음속에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문서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위에 인쇄된 내 이름, 서명란 옆에 도장, 모두 내가 준 서류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걸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가슴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손에 쥔 전화기가 식은땀에 젖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성대부업체입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출을 했다는 서류가 왔는데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어요. 상대방은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본인께서 직접 오셔서 신청하셨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제출하셨고요. 아드님 결혼자금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셨던데요.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갔다고 했다. 내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했다. 아들의 결혼자금 때문이라고 했다. 그럴듯한 거짓말 속에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한 것이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흔들렸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밖의 햇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서류를 적셨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내 이름이 흐릿하게 퍼졌습니다. 그 흐릿한 이름이 마치 나의 인생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내어준 신뢰, 그것이 이렇게 잔인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우편함을 열 때마다 혹시 또 다른 서류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 공포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남편의 밥그릇이 놓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 대신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녁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현관을 울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또다시 그럴듯한 말로 나를 속이겠지.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시간들,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창백하고 눈밑이 짙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말자. 더는 속지 말자. 직접 알아내야 한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지 한참이 지난 시간이라 누가 보아도 평범한 외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탐정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십 번 검색해 두었다가 결국 마음을 굳히고 찾아가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서류철 냄새와 커피에 쓴 향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 몇 개가 있었고 벽에는 각종 의뢰 관련 서류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묘한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제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생활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일상을 누군가에게 의뢰한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정보다 진실이 더 필요했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기본 정보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나이, 직장, 퇴근 시간,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차량 번호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확인 가능합니다. 퇴근 후의 동선, 만나는 사람들, 생활 패턴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이 사람을 의심해야 하나, 수십 번 마음속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문 위에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무실을 나서며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한켠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평생의 믿음 대신 냉정한 눈으로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필요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해.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면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고 저녁이면 언제나처럼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의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면은 이미 믿음을 잃은 사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단정한 목소리.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짧은 통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온몸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흐린 하늘 아래 작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탐정은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남편의 퇴근 이후 행적이 정리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퇴근 후 회사 근처 골목을 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젊어 보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306호 석교 아파트로 향함. 입장 시간 평균 오후 7시 30분, 퇴근 시각 불명.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의문의 주소가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306호 석교 아파트.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마치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라고, 진실을 확인하라고.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그 아파트로 향할 겁니다. 확인하시려면 오늘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일까? 혹시라도 또다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속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06호 석교 아파트. 그 글자가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처음 결혼하던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근길마다 제게 전화를 걸어 지금 간다 하던 그 사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함께 여행 가자고 말하던 그 사람. 이제 그 모든 기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지금은 다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을 나섰습니다. 익숙한 출근용 가방을 들고 늘 하던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회식이 좀 늦을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탐정에게 받은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진실로 향하는 길의 좌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확인하자.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다.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두려움보다 앞선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된 회색 하늘 아래 저는 탐정과 함께 골목 끝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6호 석교 아파트. 보고서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주소였습니다. 건물은 신축티가 나는 깔끔한 외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층수를 확인하며 올라가는 동안 탐정은 조용히 제 옆에 섰지만 그의 시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의 짧은 진동만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여기입니다. 탐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초인종과 디지털 도어락이 있었습니다. 그 번호판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끝을 움켜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짧은 소리 하나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발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매일 저녁 현관을 드나들던 그 구두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놀란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입이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한 여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꾸민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 소매 끝이 그녀의 손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제 손은 떨리면서도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과 수치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제 귀에는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 말이 터져나오자 남편이 제 손목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손끝이 바닥을 짚었지만 힘이 빠져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륜녀는 뒷걸음질치며 남편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모습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그 울음은 모든 걸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그 여자는 여전히 뒤에 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흐르는 제 눈물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그 믿음이 모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이유도, 그렇게 갑작스레 서류를 달라 했던 이유도 모든 게 이 여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분노도, 사랑도, 후회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서서히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뒤로 숨던 여자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허탈함, 그리고 공허함이 뒤섞여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다가오자 그 감정의 잔해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끝내선 안 된다. 해가 떠오르기 전 저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한순간에 불붙은 듯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신분증과 함께 그날 받은 대부업체 서류와 탐정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출근길로 붐볐지만 제 걸음은 한결같이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유리문에 새겨진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유난히 냉정하게 빛났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다가와 앉으라 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집을 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 내역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사진, 그리고 탐정 보고서. 변호사는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배임에 해당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을 고소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서류, 계좌 이체 내역, 아파트 등기부 등본까지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날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의를 입은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변명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자금을 사적인 관계 유지에 사용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마지막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아파트는 즉시 매각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법정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제발 부디 면회라도 와줘.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옮겨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법정 밖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곳도 붙잡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아닌 깊은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숨은 길고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수감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주방에서 누군가의 기침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식탁에는 혼자 놓인 밥그릇 하나만이 조용히 식어가곤 했습니다. 세탁실에 걸려있던 남편의 셔츠도 현관 옆에 놓인 구두도 그대로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한 채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저려왔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한 일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이 끓는 냄새가 퍼졌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식탁 위에는 묵직한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감된 이후로 편지가 한두 번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조심스러운 글씨로 미안하다라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후회가 진심일지라도 그걸 받아줄 마음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이미 닫힌 문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내 삶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정리된 이후 남은 재산을 아들들과 상의해 나누고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손끝으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 하고 웃을 때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한때 그 사람과 함께 걸었던 기억들도 이상하게 고요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 봄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야 한다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짓고 하루를 정리하며 평범한 저녁을 맞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주방 불빛 아래에서 저는 손주에게 밥을 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뱉는 다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제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봉투, 낯익은 필체, 그리고 짧은 문장 몇 줄. 잘 지내고 있나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면회라도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글씨를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속 어딘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한때는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하지만 그 모든 기억 위에는 한순간의 배신이 남겼던 상처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여러 장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용서는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내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한층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살짝 볼을 스쳤습니다. 그 냉기가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멀리 어둠 속 어딘가 남편이 수감되어 있을 감옥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제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빛을 등지고 집 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손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제 세상이고 이 가족이 제 전부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과거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과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심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이제 남은 건 나 자신의 삶뿐이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를 천천히 씻어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